1992년 3월 말 북제주군 중산간지대 자연동굴인 다랑시굴에서 4.3 희생자 시신 11구가 44년 전 처참하게 몰살당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1948년 11월부터 시작된 중산간지대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 중 당시 구연대에 의해 저질러진 이 학살은 굴 속으로 도피한 주민들을 굴 밖에서 연기를 피워 질식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 가운데는 9살 난 어린아이와 여자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음습한 동굴에 내팽개쳐졌던 유해들은 원원들의 한이 채 풀리기도 전에 유언무언의 압력으로 서둘러 화장 처리되었다. 그리고 인력들의 피눈물과 오열을 뒤로한 채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다에 뿌려졌다. (44년) 만에 열렸던 굴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 1948년 제주도, 그리고 1997년 제주도. 이 비극의 시공간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의문점을 던진다. 과연 9살 난 아이와 부녀자까지 포함한 그 처절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둘러 신들을 화장하게 만든 그 현실의 억압장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왜 누가 무엇이 두려워서 굴 입구를 봉쇄해야 했던가? 우리는 이 죽음이 갖는 의미들과 4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제주의 비극과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서북 청년 놈 새끼들 보라. 이건 그냥 사람 하나 중에 아무도 아니야. 진짜 경찰은 지금도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덮어놓고 노인도 심원왕이네 아들 내느라고 두드려 패지 말이여. 정말가 계속 말이지. 어찌 갔다가 이 무지한 사람은 다 죽이라고 계엄령을 내리냐 말이야. 냉정한 토벌대들 막 저래가지고 좀 이래 임신된 아이 어머니까지 창으로 다 쑤셨다. 다 죽여버리고 다 그랬어요. 미국 놈들이 그 제주도에서도 미국 놈이 너 하면 뭐 경찰국장도 소용없고 도지사도 소용없는 거야. 그놈이 우이니까. 어떤 시국에 죽었증을 아 저거 뻘갱이가 싫구나. 그 사람이 경 걷지 나이지만 그렇게 해보죠. 경은한 욕에 억울하단 말이죠. 법으로 그때엔 다 그냥 헐쪽으로 몰려본 거 아니? 빨갱이라고 해서. 해방이 되자 제주도는 일대 혼란을 맞이한다. 45년 말 전국을 술렁이게 했던 신탁 통치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치적 문제보다는 제주도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6만 명이 넘는 귀한 인구의 실직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미 군정에 의해 대일 무역이 불법화되면서 생필품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더욱이 복시한 사건과 같이 경찰 군정 관리들이 몰입애들과 결탁하여 밀수품 단속의 미명 아래 귀한민을 상대로 물품을 빼앗는 등 몰이 행각을 일삼음으로써 민심을 자극시켰다. 그리고 주식인 보리농사가 해방 이전 생산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대흉작을 맞이했고
46년 여름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기승을 부렸다. 제주도도 콜레라의 창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겹쳐진 미군정 당국의 미국 정책 실패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미군정은 처음에는 일제하에 그 미국 통제 조치를 철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년 10월 5일에 미국 자유시장령을 공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막 이 곡물 부족과 국가 폭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군정은 그 직후에 미국 통제 조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46년 1월 25일에 미국 자유시장령을 공포를 합니다. 이것에 의한 이 강제 공출이 농민들이 큰 반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일제 시대 때는 그 하지 않았던 그 보리까지도 강제 공출한 것이 농민의 반발을 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출 가격이 이 시장 가격이나 생산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출에 불응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막 양목을 뺏어가고 또 형사처벌하는 이런 가혹한 조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정 시대에 45년부터 88년 12월 달까지 미군정 정보 보고서에 그 나와 있는 농업관계 소외가 104건이 되는데, 그중에 100건이 이 양목 공출 반대 투쟁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해방정국 속에서 대중의 지지를 굳건히 받았던 조직이 있다면 건준과 각지방인민위원회였다. 특히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정책상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강력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것은 미 군정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제주도 인민회가 갖고 있었던 매우 특징적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육지의 여러 인민위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격렬해지고 대부분 좌파에게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데 반해서 제주도 인민회는 좌파, 우파 또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세력도, 예를 들면 우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했으면 보수적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좌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했으면 급진적으로 나아갔을 텐데, 인민위원회 자체가 이들의 연합, 균형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지지나 지향으로부터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회 자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내적인 공동체 또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독립성, 자율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이런 강력성, 도민들로부터의 지지가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시위에서의 발포 사건인데, 아니 승정은 발포를 해버렸다 이게. 발포를 했어. 발포를 하니까 부상이 되는지 말았는지 전해져 지느냐고 이제 부닥쳐서 자빠졌는지 뭐라도 여튼간에 자빠진 사람은 있어 했단 말이야. 그걸 봤다. 나는 또 그때 그쪽 현장을 당하니까 어떻게 느끼는 거니까 뭐야, 발포 안 했은 거지만 발포했으니까 정신이 척각된다 이게야. 두 사람은 나원까지 거든 두 사람은 앞섰으니까 이 고비를 빨리 걸어 돌아버리니까 사격권이 벗어져보고 나는 말자가 되다. 먼저 사시니까 말자가 되니까 사격권에 들어서 이제 뒤로 여기서 총 먹구만. 바로 지금 여기서, 흔적이 여기, 있으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그때 한방을 여기서 주먹 여기 나왔다. 여기 나요. 아 예. 여기. 사람 잠깐만요. 그거 나와 여기가 나와난 나왔어요. 나와난 그물. 저 뒤로 총 담아들어. 그래서 나왔. 그래서 1947년 3월 1일 당시 제주 북초등학교에는 탐나 개벽 이래 최대 인파라고 불리던 3만 인파가 모여들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3.1정신 계승 통일 독립 전취였다. 그러나 관덕정 앞에서 이루어진 구경꾼에 대한 경찰의 발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학생 아기를 업은 안악내 도망가는 군중에까지 가해진 총격은 제주도를 총파업 사태로 몰고 갔다. 발포에서 사망이 6명, 부상이 8명이라는 이런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사과는 없이
오히려 그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인민위원회의 간부들을 검거하면서 탄압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속에서 3월 10일부터 제주도청을 비롯한 제주도의 160여 개의 여러 가지 기관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청을 비롯한 관공서, 학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 가면 구멍가게까지도 파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 속에는 경찰서도 포함이 되는데요. 중문 지역의 지서에서는 경찰관들도 파업에 동참을 해서 업무 현장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군정에서는 그 파업에 동참했던 경관들을 파면시키는 이런 조치까지도 취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치열한 3월 1일 날 학살 상황에 대한 총파업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탄압 상황에 대한 항쟁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조병옥 씨의 담화문 발표 이후 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우선은 총파업 자체가 북한과의 연계설 속에서 일어났다는 허무맹랑한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게 되고, 또 그리고 제주도민이 70~80%가 빨갱이라는 이런 설까지 유포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그 당시 도지사였던 박경훈 씨가 조병옥 경무부장이 이런 여러 가지 발표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오게 되는 유해진 씨는 아주 극우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극우파들이 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으로, 감찰청장으로 오게 되고, 이런 극우 성향의 인물들을 대거 도지사에서부터 감찰청에 이르기까지 배치를 하게 되고, 이 속에서 아주 극우 청년단체인 서북청년단까지 차차 입도하기 시작합니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습지에서 각종 우익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세력을 키웠다. 그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단체는 서북청년단이었다. 서청과 4.3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다. 서청은 4.3의 진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4.3 발발 이전에 이미 테러 행위 등으로 제주도민의 감정을 자극,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될 정도로 제주도와의 악연을 갖고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좋지. 냉중이라 가니까 자기도 용돈 쓰지 못할 쓸 것입니다. 돈 떨어져 가면 몇 번이라도 가가지고 살아온 억지로 맡기면 한다면은 자 원수로 막거시기 해서 덜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 강제로 결혼을 하고, 처녀들하고 강제로 그냥 당집 딸 나하고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겁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부부시키는 거야, 결혼하고. 그 서청부대를 서기읍에 좀 떨어진 데 그 주둔했는데 한 20명을 보냈는데 말이야.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병력을 빼서 저기로 옮겨야 되는데 추럭을 한 미제 그 GMC 추럭 큰 걸 하나 버렸거든. 볼 때 갈제 추럭 하나 타고 가시니까 가니까 너 전화가 와서 말이야. 추럭 한 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2대 보내달라. 그건 무슨 소리냐 말이야. 너희들이 갈때 한 대 타고 가서 올 때도 한 대 타고 오면 되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전부 새끼 졌습니다 이거야. 전부 섹시하게 생겼다 이거야 마누라가. 그래서 그런 그것도 일종의 비극이지만 그 도리가 있어. 그 당시에 뭐 도리가 없는 거라. 막 아파가지고 기차도 또 아프고 또 기차도 발 발견이었어요. 내가 원래 뭐 병도 안 든 사람인데 그 서북 청년 놈 새끼들 보라. 이건 그냥 사람 하나 중에 아무도 아니야. 기자 장작으로 분리가 혼자만 때려도 하니 기자 막 때리는 거라. 죽건 죽으래. 근데 서북 청년 사람 많이 죽였죠. 과연 서북청년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승만이가 잘못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서울시공관에서 회의를 했어요.
나가는 내 역사가 있는데 12월 12일에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명동 시공관에서 일했는데 그때 서북청년단 회의만에서 했는데 하고 그 석상에서 말하기를 제주도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사태로 전국이 초비상 사태에 돌입하였다. 그 설명하시고 국난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상이 철저한 서북청년단원을 각 지역 방공국에 파견하라 한다고 하라고 이승만 지시에 의해서 일을 내려왔던 거예요.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그 만행의 살해는 너무나 잔혹해서 차마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서북청년단이 도대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제주도민들에게 학살극을 자행했느냐? 이것은 결국 미군과 이승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군 스스로의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미군 장교가 서북청년단이 제주도 토벌대에 그 투입되는 것을 그 미군 장교가 권유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미군 스스로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집권 세력의 필요성에 의해 서북청년단은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 47년 11월 2일 정식으로 서청 제주지부가 결성되고 좌익 소탕을 구실로 온갖 테러와 횡포를 일삼음으로써 제주도 민심을 자극했다. 새로운 경찰을 만든다 그러면서 왜 일제 때 외정 때 그 포악하던 사람들을 다시 경찰로 쓰느냐. 우리 올라간 사람들 전부 군대 출신이지만 만주에서 새로운 경찰을 만든다고 해서 나도 경찰에서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린 안 하겠어 말이야. 나가겠어. 경찰을 그만두고 나가겠어. 그랬더니 조병옥 박사가 뭐라 그러냐 알아?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꽁 잡는 게 매야. 응? 외정 때 경찰관 더군다나 고등계 주임하고 고등계 주임에 우리나라의 고등경찰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들을 독립의사 가진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 그 사람들 막 경찰을 갖다가 간부로 썼단 말이야. 그 항의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 조병옥 박사가 이 사람아 꽁 잡는 게 매야. 어? 공산당을 잡으려면 우선 도리가 없지 않냐 이거야. 미 군정은 들어서자마자 일제 통치기구의 전속을 포고했다. 그 속에는 경찰기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 수뇌부의 대부분이 친일 경찰 출신으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의 민족 배반의 전력은 미 군정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감춰졌고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들을 애국자로 변모시켰다. 미 군정은 이제 일제 통치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특히 구일본군과 구일본 경찰 출신들을 그대로 경찰에 채용해가지고서 소위 남한의 이 통치를 해나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소위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는 이제 물 건너가게 되면서 소위 냉전 체제 하에서 구 친일파들이 이제 다시 지배 세력으로서 이제 한반도에 이제 군림하게 되는 상황이 비극적 상황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도 1945년도 이후에 인민위원회가 뛰고 이제 자생적 자발적인 소위 자치기구들이 이제 생겨납니다만은 미 군정은 그 과거의 일제시대 때에 친일했던 자들을 고스란히 그 통치기구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제주도를 이제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제주도 내부에서도 친일이냐 반일이냐 독립세력이냐 그 친일세력이냐 이런 식의 그 싸움 구도가 형성된 것도 우리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제 때도 경찰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왜 해방되고 우리
이 양으로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경찰이 세느냐 이게. 그게 반감이라. 그래서 반감이라 이게. 우리가 그 조밥도 잘 못 먹을 때는 말이야. 조밥도 잘 못 먹을 때인데 그 순경들 돌아가면서 밥을 집집마다 하루씩 걸떠서 돌아가면서 해다 줬거든. 밥을 해다 주는데 그 그래도 어디 가서 보리살이나 하고 쌀을 어디 가서 참 빚내도 해야지 아니면 큰일이나 어떨 거요. 그래서 반찬에서 뭐 계란 반찬이라면 그때 계란 반찬이 참 좋았지. 어떻게 뭐 요즘 뭐 고급이지. 그런 거나 해서 잘 해 가져가면 어떤 그 나순경이 앉아서 이것도 사람 먹는 거냐고 하면서 아마도 좁쌀이 들었던가 모르지. 그 파견소 마당들이 매다 던집을 때야 쳐버릴 때야. 제주도 노인들은 지금 나 나이 조금 밑에광 내 나이 이상 된 분들은 경찰은 지금도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덮어놓고 노인도 심원왕이네 아들 내느라고 두드려 패지 말이여. 이렇게 탄압을 받아놨으니까 그럴 건 사실 아니야. 나도 꿈에 식구면 말이야 경찰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꿈만 깨진다. 솔직한 얘기야. 응원경찰의 발포로 일어난 3.1 사건 직후인 3월 15일 응원경찰 420명이 또다시 육지에서 제주로 증파되고 4월 말에는 철도경찰대 출신 245명이 추가 증파되어 제주의 경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급기야 48년 3월 제주에는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예, 고문치사만 안 돼도 이 서섬이라는 건 잘 안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것이. 왜냐면 뭐냐면 학생들을 막 때려서 죽여요. 때려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일반 민들도 그 자식 죽은 부모들이 울고 대고 이렇게 가니까 다 불황민들이 다 그대로 알 거 아닙니까? 쫙 소문 나풀죠 그냥. 어느 불황에서 뭐라 학생이 어떤 경찰 앞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쫙 소문 납니다 그냥 그것이. 예, 그때는 와게 이래서 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맞아 죽으니까. 예. 우리 자식도 학생이다. 다인혁 자식은 다 학생이거든 그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맞아 죽었다 하니까 어떤 뭐고 와게 이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어떤 누가 먼저 때렸냐 그래요. 누가 먼저 뺨을 쳐서 어떤 거섰냐 겁니다. (4월 3일) 새벽 한라산과 주위 각 오름들에 일제히 봉화가 오르면서 무장한 500명과 비무장한 1000여 명이 도내 15개 지서 중 초천, 애월, 한림, 성산, 세화지서 등 11개 지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들은 경찰관 집과 서청 우익인사들의 집을 찾아 이들을 공격했다. 4월 3일의 봉기가 마치 제주도의 우익들 전체라든가 또는 관공서 전체 또는 도민 일반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적지 않은 그런 오해가 있어 왔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릴 폭력 자체는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폭력이나 하는 겁니다.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자위적인 폭력일 경우에도 그러냐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그네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을 갖다가로부터 뭐 자유투쟁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결국 통일 독립투쟁과 뭐 자위투쟁 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합한 것이 이거 그냥 서산부성 투쟁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발발 초기 제주 구연대장을 지낸 김익렬 장군은 미 군정의 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선무 후 토벌원 측을 고소했다. 48년 4월 28일 무장대 지역인 구옥초등학교에서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의 회담이 진행되었고 72시간 내 전투 중지, 점차적 무장 해제,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변 보장 등의 3가지 조건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다음 날부터 협상 내용이 평화적으로 진전되어 갔다. 그러나 사흘 만인 5월 1일 협상 진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한다. 제주 읍내에서 2km가량 떨어진 오라리 연미마을에 경찰의 지시를 받은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이 대낮에 들어와 10여 채의 민가를 불태워버린 것이다.
이른바 오라리 방화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있었던 연희 사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시기의 문제도 크거니와 당시에는 폭도의 소행이라 주장하는 경찰 측과 우익청년단의 소행이라는 김익렬 부연대장 사이에서 방화자 정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촌의 사람들 양으로 짓지 않았어. 이 연민 경찰에서 오랑 날 죽여버려도 좋죠. 날 거짓말 했다고. 왜 너네 양으로 지도도네 아래서 붙전 허영난 양 죽여버려도 좋아가서 이건 법에서 붙였다 이 동네. 오라리 방화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사건입니다. 그 첫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군정이 온건 정책을 포기하고 강경 진압 작전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취재반의 조사에 의하면 이 방화 사건은 분명히 우익청년 단에 의해서 자행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그 사건을 경찰들의 보고에 의한 자료를 인용해서 이것을 폭도들에 의한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대에게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게 되죠. 이 명령을 받은 구연대 김익렬 연대장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해임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방화 현장에 미군 촬영반이 공중에서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나중에 제주도의 메이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단 영화로 제작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행위가 폭도에 의한 것으로 폭도에 의해서 자행된 것으로 조작 편집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미군정이 4.3에 대해서 왜 그런 입장을 갖게 됐는지, 왜 그런 사건을 조작하게 됐는지 그런 점이 아직도 의심으로 남아있고 이 4.3이 유혈로 가는 그런 중요한 기로가 된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4.3 발발 초기 시도되었던 평화협상이 성공했다면 최소 3만 명이 넘는 죽음의 참화만은 막을 수 있었다. 이 4.28 평화협상의 결렬을 계기로 제주도 도민들의 선택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산으로 입산을 하든지 미군정이나 경찰의 지시를 받든지 이러한 이제 양자에 갈라지는 이 균열의 넓이, 점점 넓어지는 대결, 이념적인 거리,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강요, 그 비극적인 양자택일 그 지형 위에 제주도민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50선거가 이거는 부정선거는 하지 말라 하는 건가? 그렇게만 뭐 뜻이 생각했죠. 뭐 또 그걸 뭐 이거 이북에도 선거고 여기도 선거고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몰라 뭐 오래 보니까 모르겠는데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안 했어요. 한 사람도 못 했습니다. 우리 그 어릴 때 국민학생들 노래가 있어요. 갈 곳 없는 물호랭이라단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냐면 그때 교장이 선거위원장인데 성이 문씨죠. 문호석이라고 돌아가셨지만 문씨인데 그걸 이제 애들이 그걸 이제 몰래가지고 갈 곳도 없는 물호랭이 다 투표 반대해가지고 다 입산해오고 혼자 남았으니까 정말 갈 곳도 없지. 그 학생들이 갈 곳도 없는 교장 보고 갈 곳도 없는 물호랭이 이런 노래까지 지을 정도로 선거 자체를 반대해버리니까 주민이 한 사람도 찬성을 안 하고. 1948년 5월 10일 김구, 김규식 등 일부 우익, 중도 세력 그리고 좌익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투표장에 총을 든 경찰관까지 등장시킨 채 남한 단독 선거가 강행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투표소를 공격하고 투표 거부를 위해 주민들이 대거 입산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무산되었다. 50 단선이 거부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48년 4월 3일 날 무장항쟁이 일어나게 된 요인을 우선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인 중에는 우선 우익 행정부, 미군정을 통한 여러 가지 경찰이라든지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우익 단체에서의 지속적인 민중 탄압과 그리고 30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살았는데 50 단선이 이루어지면 다시 또 분단된 정부에서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민중들이 생각, 또 그 당시까지 아직까지 그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다는 이런 인식과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미국이든 소련이든 이 없는 정말 자주적인 우리만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이러한 민중들의 열망. 제주도의 50선거 무산이라는 엄청난 결과에 미 군정은 무차별 초토화 작전 감행으로 대응했다. 날이 갈수록 입산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다. 무리한 강경 진압이 주민들을 오히려 도피 입산케 만든 것이다. 서로 다 그냥 그 자기 그 직무에만 그냥 전념하니까 이게 도는 거지. 그러니까 뭐 좀 과격하게 진압을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격하게 진압을 하게 되니까 또 민간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자꾸 늘어나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강경 진압의 후유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5월 20일 경비대 구연대 병사 41명이 입산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6월 18일에는 강경 진압에 반발한 병사에 의해 김익렬 해임대 후임으로 온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가 들어서고 뒤이어 9월 9일 북한의 또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는 민족 대결의 수렁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다. 당사자 간에 또는 미소 간에 어떠한 그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반도에 불안전하고 이질적인 그러한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8년 남북한 단정의 수립은 해방 이후 한반도 38선 그 분할이 분단국가로 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들 사이에 무력에 의한 충돌의 그런 잠재성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종의 수립은 보수적인 한민당과 반공 성향을 지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국가 형성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진보적 그 민족주의 정치 세력 등 기타 다른 세력들은 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그 권력의 정당성은 취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성립은 반공체제의 수립과 더불어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48년 10월 9일) 미 오여단 군사고문단 트레드웰 대위는 제주도 작전에서 미군의 효율적 개입 수정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최근에 제주도 작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미 고문관에 의해 수정돼야 할 결함들이 노출되었다. 현재 작전 계획은 장비 지원 등과 함께 미군이 개입해서 적절한 지휘 계통을 수립하고 한국인에 의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편 48년 10월 20일 제주도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여수 순천주둔 14연대가 동족상잔 결사 반대, 미군 철퇴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여순 반란 사건은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되다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며 27일 진압되었다. 이 진압작전을 지휘한 인물은 미 군사고문관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였다. 그리고 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때 계엄령을 노련만 인간한 걸랑 청산 시키볼라 하나 시켜본 거죠. 그것이 계엄령 내놓으니까 계엄령을 계엄령 내리면은 군인은 이건 뭐 길이댕이 건 다 죽여하는 원시 아니라 기름 놓으니까 되는 사람은 다 죽여가고 그 계엄령 노력은 안 그자 조금만이라도 그저 걸어진 사람들은 다 죽여본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계엄령은 1948년 11월 17일에 선포됐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법 자체가 1949년도 11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령이 선포된 것으로서 알려진 해보다 1년이나 뒤의 일입니다. 즉 법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 당시에 집약된 모순이 상징적으로 표출된 4.3 항쟁의 대부분의 희생은 바로 이 초토화 작전 기간 동안에 벌어졌다. 48년 11월 중순부터 4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벌어진 중산간 방화와 학살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투벌군들은 게릴라들의 피난처와 물자 공급원을 제거한다는 이유 하나로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죽여 없애는 이른바 삼광삼진 작전을 실시하고 한라산 기슭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이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고 100여 중산간 마을에 불에 타는 등 글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마을 동광리. 전형적인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다른 풍경이 있다.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무덤이지만 이 무덤 안에는 유골이 없다. 굿으로 혼만 불러 안장했다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동광리에 왜 이런 게 있는 것일까? 네. 1948년 11월 중산간 마을에 내려진 해안 마을로의 소개령은 가파른 산길을 타고 동광리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그리고 소개령이 늦게나마 알려진 이후에도 그들은 산 아래 해안가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 연락을 못 들어보난 노래라한 연락을 잘 못 들어버리나네. 벌써 이제 기현 넘어버리나네. 이제 다 고봐주게. 노래가면 이제 죽인다 한 영무젠. 노래간 사람들 이제 서광 사람들이 39살이면 허리에 죽은 거라. 청년들 다 살래 노래 속가에 노래 가신디. 한 사흘만이 그냥 심어단 다 찢어서 화서서 죽이구나. 걔란 게 무서워하네. 이제 우리도 가면 죽나 한 영무젠 노리질 못한 거. 겁에 질려 소개하지 않은 대가로 동광리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차츰차츰 총소리가 마구가차게 들려오는데 사방에만 불바다라. 그러니까 이 육지 말로는 까리라고 하는데 여기 말로는 새라거든. 지붕로는 풀로 지붕 늘잖아요. 여기서 민속마을에 가보면 그런 밭대 말이요. 바싹 말라놓으니까 불이 붙어오니까 말이야. 집에다가 막 불 붙고 그냥 난리지. 우리 집에도 불 붙어서 하고 하긴 그것만 가만서 쳐다보게 하나 손 못 댔거든. 뭐 옷이고 뭐 쌀이고 뭐 하나 손 못 댔는데. 그래서 한 2시, 밤 2시쯤 돼서 나가는 보니까 그냥 불만 벌렁해서 싹 집어넣어. 그럼 그때 여기 지금 마을에 불이 나고 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있는 사람은 뭐 밑에 내려가는 사람은 11명이겠고 나머지는 전부 핀처에 있다가 그러니까 피신처라면 어떤 데 말씀하시는 뭐 핀처라면 뭐 일단 밀림지대라든지 서로 상대방 사람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살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뭐 여기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저 뭐 큰일교 동굴이라든지 저 서남 쪽 저기 저 파란 나무 둘 보이잖아요. 거기 바로 그 쌍 사이드가 큰일교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굴입구에서 스며드는 깨어진 빛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옆에서 몸 부비고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언젠간 이 산을 내려가 다시 밭갈며 농사지을 내일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사람의 흔적. 이 좁은 동굴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배고파 우는 젖먹이아의 입을 틀어막으며까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949년 1월 12일 정방폭포. 동굴로 산으로 몸 숨길 곳을 찾아다니던 동광리 사람들이 토벌대에 붙잡혀 이곳으로 끌려왔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저 바다였다. 바다가 보이지 않던 마을 동광리. 마을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온통 바다로 둘러싸인 이 한많은 섬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그때 어린이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50명. 그런데 그 죽이는 시간에 그 어머니 아버지 죽이는 장소에 그 머리를 돌려가지고 보라 하길래 그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민 청년들 보고 죽이라고 그 대축장으로 죽이라고 창을 줬는데 죽이질 못하니까 구련대들이 한 말이 이렇게 죽이라면서 총으로 막 갈겼어요. 그 도중에 한 여인은 그 말을 몰라한 벙어리이기 때문에 죄갑대가 이거 그 무죄 석방으로 살리고, 한 여인은 애기가 막 울어가니까 애기야 울지 마라, 우리 존국으로 같이 가자 하면서 그 어른 눈물바다가 퍼졌고, 한 여인은 또 아기를 업고서 그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정방파고 바로 여기 바로 돌아서면은 우촉되지, 우촉 그 여분등이 그 떨어지는데 나무 늘어진 가지를 잡고서 매달려 있으니까 총으로 쏘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 엄마는 죽고 엄마 위에다가 아기는 엎친 양 살아가지고 아기는 그때 해가지고 그 죽은 당시에 우리가 그 하룻밤을 그 사람 안 사는 집, 지금 같으면 소질르는 집 그런 마구간 같은 데를 갔는데 나도 모르는 그 어른이 남자들이 왔더라고요. 두세 명 와가지고 이것들을 죽여버리지 말이야, 살려서 못하느냐. 왜 그러니까 그 우리 담당하는 그 군청 직원들은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것도 살려놔두면 후에 어머니 아버지 죽이니까 그 복수를 해서 칼 갖고 대항을 깠냐. 그 말 들 때는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 입장이지만은 마음이 가슴에 선을 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에야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죽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복수도 아닐 거지만 그 말 들 때는 인간의 인간 밑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아직 저 바다에 있다. 날카롭게 쏟아지는 폭포살을 맞으며 저 아래에 누워 있다. 그 시체는 매장한 데도 없고 그 친척 자손들이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시기대로 놓기 때문에 정방폭포를 잡아 뒤집어 놓으니까 그 시체는 바닷물로도 떠내려가고 정방폭포 안에 그 소와 안에 지금의 그 시체 위에 돌이 모여가지고 그 시체가 있다고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동광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었다. 바다가 삼켜버린 시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혼달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여수 씨. 어머니는 벙어리라서 살아났지만 사촌과 삼촌 내외는 정방폭포로의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좀 소위 무당이나 안 하니까 신방을 좀 데려다가 집안에서 좀 소위 굿이라는 거 그걸 좀 그 신을 돌아오게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보러 가가지고 있잖아, 혼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흙을 놓고 한점 놓고 싸가지고 막 와서 장사를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원래 묻혀 계셔야 될 분들은 지금 정방폭포 아래 네, 그렇죠. 계시겠네요. 네, 정방폭포 아래에 있는지 뭐 바닷속으로 들어갔는지 뭐 인체 못 찾으니까. 바람은 아직까지 불고 있었다. 낮이면 바다에서 육신이 혼을 찾는 해풍이 불고, 밤이면 산에서 영혼이 자기 육신을 찾는 육풍이 서럽게 불고 있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으킨 바람이 지금도 여전히 불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이곳을 지나쳐버린다. 제주 민속촌. 사람들은 제주의 옛 풍물에 눈길을 잠시 주다 그냥 돌아선다. 빽빽하게 자라난 잔디 때문에 이전의 백상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죽음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948년 음력 11월 18일 분명히 그날 이곳에서 학살이 있었다. 그냥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잘 말 못하겠다 하네. 남자들이 없어놓으니까 여자 노인네들은 나가 많이 잡사놓으니까 그 사투리 섞지 말라. 왜 그래요?
하이 하나 하면 사투리 그냥 우리말로 꼬라는 거. 사람들은 여기 계셨던 할머니 안 계세요 지금? 왜 안 그래서? 다 여기 앉으니까. 많이 다 있지만 다 잊어먹었어. 빨리 좀 해결해. 그 시국에 이제 전부 장자도 아이랑 이실 나이에 다 이제 죽여분 안에 뭐 볼 거 다 봤지. 그 말 해 뭐 할 게나 이제. 1948년 음력 11월 12일 오전 10시경 표선면 주둔 경비대와 경찰들이 토산리로 몰려들어 소개 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일 17시경 전리민을 마을 향사에 집결시켰다. 동지들 16일 날 어두금에 어두고 가는데 막 사물 그 군인들이랑 뭐 민방대락 이 부락을 다 포위했어. 포위해서 다 집마다 가서 소물실에 나가라. 경영 다 나갈, 상사에 나가라. 이 천장 위나 어디 구바식 하든 천장도 다 두이고 이 검질 같은 거 해당령 늘어놔도는 그 속에 구바식 하든 창이 넘은 칼 고쟁이 요만히 넣은 거용 왕대이 많은 그런 것에 꼬주왕 콱콱 찔러봐 사람 구바식 하든 뒷창으로. 경험은 그 소물실에 상사에 나가라 하는 나오라가는 게 막 어스렁이 비서 어두고 경난에 남자들은 18세로 40세에 갈라타라 하나네 훈련이라도 시기 전 힘측하거든. 그때 저 30 다마짱 아방이 39이라서 39이는 그 소심 능구래 그냥 아니 갈라서도 죽지는 않을게지만 어느 비서 호적에 올린 거야. 친정이 곧자 거기에 39난들은도 갈라사고 18으로 40세에 딱 거기에 12성 살아난 상간이 사고 우린 또 12선 이 마당에 민자가 아지는 돌 헌하게 부름떨이 올라가는 저돌배래소 영 돌배령 노시라도 불꽃 하는 건 처녀 아이도 뭔 끝집은 심어가고.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올 줄 알았다. 죄를 지은 게 없으니 살아서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러나 18세 이상 40세까지 남자들은 분리해서 포승하고 표선 국민학교로 끌고 가서 3일 동안 잠식했다가 여자들은 처녀들로만 이제 그 예쁜 처녀들로 골라서 끌고 왔고 남자들은 18, 19일 날 이 지역에서 학살시켰다고 하지만은 확실한 그 근거를 자료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지금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17, 18일 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여자들은 최종적으로 학살을 군부대가 이동하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 참 파렴치한 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여자들은 학살시켰던 겁니다. 여자들은 27일 날 학살시켰죠. 꽃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서름은 한이 아닌지도 모른다. 힘없는 안악으로 아비 얼굴도 모르는 자식 하나 믿고 살아온 긴 세월도 할머니들에겐 한이 아닌지도 모른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목노와 항변 한 번 못해본 지난 세월이 저 할머니들에겐 더 큰 한이 아닐까. 가슴 아픈 얘기 해봐나 아니 해보나 가슴 아프는 건 마찬가지야. 해도 아프고 아니도 아프고 그냥 생각을 하면 억울하게들 살아보도 못하고 그 음식을 숨을 써는 내게 뭐여 세상에 꽃같은 나이에 일찍이나 장가가는 걔도 그 자식들 2개도 봤지. 유시같이 뭐 20이여 30이여 힘쓰면 자식도 하나 못 봐고 죽을 것이고 그때 총각들도 있었주게 장가 안 간 총각들도 죽었어. 남대 죽은 표선면 가시리는 4.3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마을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400여 명이 넘는 죽음 중에 산쪽에 의한 피해는 50선건 공격에서 희생당한 5명이며 나머지는 군경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다고 밝혀져 충격을 더해준다. 옷을 왔다 안 했냐? 우리 그때 토벌 우리가 속에 우리가 토벌 온 데라. 그래서 봤구나. 안수까지 팔찌 벗으면 살려주겠다. 안수. 일부 절에 가면 이게 돌아오면 살린다. 사일 금식을 모두 벗겨서. 여자가 아주 미녀 꼴딱한 여자. 한 20대에 아름아름한. 또 아기 저 두설한 아기라 지지바인디. 아이걸 살았다. 예, 근데 아이. 일본서 잠시 오랐다가 그 사람을 예목해 죽었다. 기행강 두장 돌아오면은 이제 오면 살려준다. 아, 좀 봤구나. 예, 근데 우리가 봤어요. 그냥 총으로 어디 외동선에서 총으로 펑펑 맞지. 그쯤에. 근데 안 살리는 거라. 팔찌 벗어야지. 자기 할 거 다 해야지. 살려줘야지. 예, 살려줘야지. 그게 안 되니. 그날 무슨 막지 할 때다 나는 그렇게. 지금 자기가 거라 그냥 지금 자기가 너야 원칙이 아니면 저기서도. 죄가 뭐냐면 죄가 저기야. 죄가 있으면 일본서 임시온 사람이니 뭐 죄가. 그 사람 나옵니까만은. 1948년 음력 11월 22일 표선국민학교에 소개됐던 가실 주민 76명이 한꺼번에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다. 토벌대는 해안마을로 내려온 주민들을 집결시킨 뒤 호적을 대조하면서 그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도피자 가족으로 취급, 인근 버들못으로 끌고 가 학살시켰다. 그 죄신 사람만 죽인 거는 얼마든지 좋아. 이걸 무조건 그냥 칠레 사람만 보면 가실 사람은 다 몰살시켜본 거라. 하루에 75명도 죽이고 75명 죽일 땐 또 어떤 죽이시냐면은 이런 디형 땅을 파서 저 버들못에 대한 표선이 나는데 버들못 그디 가서 이렇게 땅을 판 거라. 그때 우리도 그냥 같이 심어가거니 그 통에 가면 들 건데 우리가 고봐버렸다고. 그 통에 가지 말면 어디 그 저 소낭밭 그 연접에 이제 고보니까 이제 그 처지를 못 해놓은 거라. 그 통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날 죽여볼 거라. 그냥 나도 몇 번을 죽일 거라신디 저 어떤 형 사라진 거라. 그 신랑 되는 사람은 그냥 그때 그냥 심어가면 그걸로 형만 굴면 되고 나는 이제 나 혼자만 이제 다니는데 그 버들물 가서 이제 이렇게 땅을 판 거라. 땅을 이렇게 파서 이제 그 무식을 묻은 거라. 이쪽에 묻으니까 사람들을 일로 지나려고 하면은 이걸 묻은 거라. 이걸 그럼 요렇게 지나고 또 경형 지냈는데 그 종양자 오신 사람이 작대기 지퍼내 지나서 종양자 오신 사람이 이제 저 강덕은이라는 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그 종양자 오신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작대기를 짚어서 요렇게 넘어가는데 작대기로 이거를 떨이더라고. 이거를 떨이니까 건드리니까 팍 크게 폭발이 되고 난 그때 70몇 명이 그냥 그 패선일에 가는 그 버들못 그 밭에서 70몇 명이 하루에 몰서당해본 거라. 총으로 죽인 폭탄으로 뭐 지뢰 같은 폭탄으로 죽인 거예요? 여기네 땅을 파서 이 속에 멋을 묻은 거라. 걔는 그때 조그만한 밭이 그냥 민짝 그냥 사람 죽은 사람이 그냥 막 거두는 거라. 그런데 그 속에 할망 하나가 죽은 사람 속에 이렇게 묻어졌더라고. 할망 하나가. 묻어지니까 이제 그 배선이 절간에 이제 그 마지막 끝에 가서 살려드려나는 그 사람이 죽지 이제 그 할망을 살려주면 그냥 고발해본 거라. 이제 이런 사람이 살아오라더니 걔는 그냥 심어다 또 죽여본 거라. 두불 심어. 그렇게 그 서섬 사건이 그렇게 걔는 광주 사건이 그냥해도 서섬 사건일 때 제주도 사건이 컸죠. 절대 광주 사건 큰 거 아니. 사람 죽은 그 어린 아이들도 한 4살 5살 된 아이들도 두리마당 치면 강아지 소리하면 죽었어 그때. 아이고 하지를 못하고 깽그락 하더라고 그때는. 경험은 다 죽인 거라. 걔는 이거 녹음돼 이 말랑 하지 말 건데 녹음되시면 아이들 이렇게 꿔서네. 그 아기 이제 그 딸이 좀 들으면은 너무 창피해요 할 거나 이 말랑. 카메라 촬영을 거부하고 목소리 녹음만 허용한 할머니는 4.3 때 남편을 비롯한 시댁 친정 가족들이 모두 전멸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호적이 아직 처녀로 남아있다는 할머니. 결국 하나밖에 없는 딸도 고아로 호적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딸이 보면 창피할까봐 걱정하는 할머니 얼굴에서 아직도 사삼은 계속되고 있었다. 쪽빛이 아름다운 바다.
조천읍 북촌은 그 바다를 앞에 두고 있다. 1948년 음력 12월 19일 그날 저 바다는 여전히 쪽빛이었을까. 경비대가 쫙 산으로 톱을 가거든요. 경비대가.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난군이거든요. 난군에 가면 여기 군대 1000명이 수도에 있습니다. 한 배에. 부대 그 군 추적 도로로 쭉 가서 톱을 갔다는 사람을 태우고 오거든요. 오다가 북천하고 동북에서 인민군들 무장 가지고 그냥 잠복했다 그냥 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제가 알기로는 10몇 명이가 죽었습니다. 경비대가. 북천하고 동북 하루에 가서 그냥 기관총 가져가서 닥치냥 막 쏴불고 그냥 불 다 붙여버렸어요. 사건의 발단은 1949년 1월 17일 오전 8시경 북천옥이 고갯길에서 무장대 기습 공격으로 경비대 2명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북촌은 그 무장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토벌대의 보복 학살은 너무나 가혹했다. 여기서 도피자 가족 나오라 처음에. 도피자 가족 누가 나갑니까? 누가 지명도 아니에요. 도피자 가족 나오라 하니까 나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나가질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민보단장 나오라 하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앞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걸. 즉시. 예.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앞에 예, 앞에서 그냥 바로 앞에서 예, 무슨 말도 없이 무슨 말. 나가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죽으니까 와 이게 그 민중이 동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는 학생으로 떨어 모였던 학생도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무서우니까. 예, 무서우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여서 차근차근 한 30명씩 끊어가는 거예요. 예. 끊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어린 때에도 이 저쪽에 보면은 불 붙고 있으니까 당신이 제주시로 가서 예, 살 것이다. 그러면서 끊어가니까 우리는 어린 놈에 아이고 빨리 차탄 가야지 하지요. 차탄 가야지. 그러면서 몰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옆에는 기관총이야 장치되어 있는지 그냥 직결해서 막 죽여버려요. 타타타타 해서 죽은 거 보니까 그 경부 어머니네 그 사건 그때도 북천국민학교와 근처 옴팡밭에서 남녀노소 구분도 없는 무차별 총살 행위가 벌어졌다. 군경 가족이냐 아니냐 외에는 생사의 기준이 따로 없었다. 일단 대낮에 학살이 중지된 것은 이미 300여 명의 희생을 치른 저녁 무렵이었다. 그때 내가 정보원이 왔거든요. 이과 선임마사라고 있었어요. 이과에 선임마 최상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또 큰누개하고 경비대하고 나하고 너희가 부차산 부천대 돌렸거든요. 간 보니까 막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상사가 총살 중지시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학교집 북천 학교집은요 학교집 바로 밭에다가 4군데서 사람이 죽었어요. 죽는데 총살 중지시켰거든. 권총살. 400여 명.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허망한 죽음이었다. 그날 북촌 하늘은 총소리와 비명, 마을을 태우며 치솟아오르는 검은 연기로 채워졌을 것이다. 그 하늘 아래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다시 여러 군데죠. 죽은 터가 어디 가서 있고 어디 가서 있고 무더기로 막 시체들이 막 놔두는단 말이에요. 놔두는데 나도 여기 지금 요쪽에 그것을 당파티라고 한디 그들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영 앉아있는 다 죽은 사람인데 영 앉아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제 어렴풋이 보는데 다리 탁 비추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쪽으로 나간 사람이었더라고요. 자 크게 나간 사람이 이렇게 앉았더라고. 아 죽음이란 게 다 저런 거구나 해서 겁이 질려서 그 다음은 얼굴 내밀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이 사람도 해쳐서 영 보고 이 사람도 해쳐서 보고 애기 찾으라고 해서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 바닥에 없어서 다 차츰차츰한 게 그 저녁에 초저녁에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침 날이 밝으면은 또 뛰어가서 찾지 한 게 저 국민학교 서쪽 죽은 터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는 바로 우리 누이 동생은 가시던 불 위로 그냥 고무신 손에 잡고 그냥 걸러졌단 말이에요. 이제 몰고 가다가 신 벗어지니까 잡은 거죠.
총도 안 맞았어요. 그냥 혼 빼가 보면 그냥 겁이 나서 그냥 자빠진 게 거기서 죽어버렸고, 우리 남동생은 여기 총을 맞았단 말이에요. 총 맞아서 죽었고, 밑에 세 번째 동생은 죽지도 않았어. 그때 곧 목숨 떨어진 것 같은데 겨드랑이를 그때 만져보니까 따뜻했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어제 저녁만 찾아봐도 이건 살아날 건데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서 그걸 그때 시체를 보고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작은 그대 밭에 놔두고 밑에 달려와서 가마니를 가져가서 그거 덮어서 그냥 손으로 덮어서 놔둔 거지. 학살은 일단 중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마을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다음날 주민 100여 명이 함덕으로 끌려가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또다시 쓰러졌다. 그럼 그 당시 그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셨습니까? 못 봤지. 그래 산 줄만 알았지. 이야기만. 함덕 갔다 하니까 산 줄만 알아. 우리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아버지 찾고 간 보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분이 아까 말한 경찰 가족 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우리 같은 동네인데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요? 하는 벌써 천당에 올랐다. 죽었다. 그래? 그래서 어디서 죽었냐고는 저 어느 서시에서 죽었다고. 함덕 그 모래.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을 막 가마귀가 눈 빠가는 사람 그건 할 수 없지. 계엄령 시절이니까 아무도 가질 못해. 이제 거기서 무슨 증명이 나와. 배기 싫으니까 묻히라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전부들 죽어 있어서 옆들에 해다가 다 쓸고 이제 머리까지 임시, 그것도 시간이 있어. 1시간 내로 하고 안 나오면 다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계엄령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냥 모살에 파 묶고서 그때는 강한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거기에 어머니가 전부 하는데 우린 구경만 할 수밖에 어떨까. 그래서 결국 이니까 우리 땅에 와서 매셨는데 그런 그 세상은 4.3 사건이라는 시국은 다시 와서는 우리 대에는 전부 자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서 너무 무차별하고 인간이 목숨을 중요랑 말고 펄새끼만도 못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봤단. 그게 우리가 억울한 거지. 당당한 군인 손에 무차별 법 없는 세계인지 모르는데 그게 우리가 원한이 맺혀서. 음력 12월 18일 북촌의 거의 모든 집에 제사가 있는 날이다. 그리고 김석보 씨는 49년이 지난 지금 조나만 한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동생들의 서글픔을 달래려는지 제사를 지낸다. 11살 또 동생이 9살 그 밑에 동생이 7살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하면서도 나는 그래요. 이 제사가 정상적인 제사인가. 왜냐면은 그 나이에 보통 때 죽었으면은 제사들을 안 해요. 어린 때니까. 그러나 일체 북촌 그 어른들과 같이 휩쓸려 다녔기 때문에 어른들이 제사 먹으러 온다면은 혹시 따라오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저 삼남매니까 이렇게 오늘을 잊지 않고.
그때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서 오셨어요? 우리 가만히 지난 사무 사람이 길 건너가다 보니까 차 석 대가 이래 나왔는데 저 하나가 없고 그 도랑에 빠져서 도랑에 차 바퀴 빠져서 자기 못 나오니까 그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에 사람들이 막 시끄거든 걔는. 아 이제 이 사람들 죽었구나 하얀 그때 막 연락하건들이 다 연락한 거지. 뭐 그 군인 트럭 이런 거에 남자들요? 예. 경인 시모단에 걔는 오단보난 아까 저기 그 신사동산 앞에 거기서 신 하나씩 떨어지나 그거 따라오단보난 여기까지 막 왔지. 아 그러니까 그 차에 실려 있던 사람들이 신을 하나씩 입고 그 흔적을 남기려고. 흔적을 남기려고 경인 찾아가라고 하려고 경인 했는데 그거 따라와 보니까 여기 오니까 뭐 뭐더라 거기 여기 신이 다 벗은 있고 이들이 그 다 메워놓 와큰 왕석으로 영 메웠는데 어선 게 이제는 왕석도 어신 게 큰 돌. 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럼 여기 찾아오신 때가 언제셨어요?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죽고 바로 바로 와. 거예요? 그때 바로 와. 왔을 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여기 지금 걔네 이리 저렇게 다 덮어내 선게 덮어. 뭐로 덮었단 말입니까? 흙으로 덮었고 한 사람씩은 또 요만 썩 파가지고 그래 들여놔네 아전이 그냥 쏘아불고 경엔 여라고 있은 게 하나 썩 죽은 사람도 걔는 저딘 또 막 하얀 여러 명이 139 다 들어간 죽여버리고 요쪽에 이거 멜라졌는데 요쪽에도 어디 사람들 산디 마녀란 죽어선 게. 그 전에요. 그냥 우리 완 보니까 그디도 죽어선 게. 132명 말고 또 말고 여기 있어서 어디 사람인지 모르고라건. 그럼 그때 와서 동생의 시신을 찾으셨어요? 못 찾았지. 막 구배에 빠져보니까. 걔는 한 몇 구, 한 10구쯤, 한 15구쯤 밖으로 내치니까 순경들 오니까 그만 저 뒤로 도망가 버렸지 우리. 경찰들이 와가지고 못 찾아가게 했어요? 왜요? 몰라. 신체 고만이 놔두면 뭐서 할 것을 안디. 나쁜 사람들이지. 신체도 못 찾아가게. 경인 한 일주일이나 댕기다네. 아 이젠 설이 다 썩은 막 냄새 나니까 우리 저 설 다 녹거든. 녹거든 찾아가자고 해서 한 6, 7년 있다네 오란 찾아갔지. 6, 7년씩이나 있다가 오셨어요? 예. 그때야 다 설이 빠지니까 사람 설이 자기 안 빠지지게. 3년 뒤에도 안 빠져.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 시체가 그대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풀 속에 다 담아져 있었지. 아이고. 그러면 그 시체들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에서 뭐 놈의 신체도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다 그자 하나씩 지 빼었던 올려. 아 이미 다 이제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서. 걔는 놈의 신체랑 다 같이 묻었으니까 신체를 그저 영 놔가지고서 저 큰 뼈 조금 뼈 다 놓으면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아 그렇게 132명 그때 그걸 다 다시 골라낸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어디에 묻혀 있어요? 지금 그때 그 저기 가면 있어. 저기. 뭐 백조일선 거기. 지지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가 다 우리가 땅들 사가지고 사가지고선 거기 다 묻었어. 그럼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 그때 동생이랑 그때 생각들이 나시겠네요. 예. 지금 수십 년, 그러니까 거의 잊혀질 때가 있지기. 잊혀질 때가 있는데. 조금 잊혀질 때 있어. 근데 동생 걔네도 완전히 잊혀지진 못하지게. 동생이라도 여러 이고 때문에 하지만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인데 가보니까 안 잊혀지지. 얘나 조금 있다가 좀 잊혀질 때 있긴 있어. 잊혀질 때도 있고. 제 몸을 찾지 못해 머리 하나에 다리 하나, 팔 하나씩 끼워 맞춰 7년 만에 수습했다는 132구의 시신들. 원혼들은 그렇게 뼈가 섞이며 한 몸이 되었다. 백조 일손, 백할아버지의 한 자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 가입자, 입산자 가족들이 예비 검속이라는 미명하에 바다에 수장되고 제주 비행장 사라봉 등지에서 학살됐으며 육지 형무소에 수감됐던 4.3 연루자들이 즉결 처분되었다. 그것이 4.3의 마지막 학살이었다. 그러나 과연 4.3은 끝났는가? 은폐되고 왜곡된 역사를 앞에 두고 4.3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주 4.3의 비극성은 3만이 넘는 죽음의 숫자와 더불어 그 죽음의 이유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미군정의 비호 아래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친일파, 정통성과 국내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정권, 그리고 미국이 제주인들을 철저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4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의 공식적인 진실 규명은커녕 이야기되어지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청산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의 모순과 우리의 현실이 연장선상에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팽배한 냉전시대의 유물인 흑백 이데올로기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역사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내일이란 없다. 은폐되고 왜곡된 역사를 앞에 두고 21세기의 미래와 통일을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오랜 세월 강요된 침묵 속에서 안으로만 삼켜온 제주인들의 피눈물은 그만 그치게 하자. 그러니까 좀 작은 소문 납니다 그냥 그지. 예. 예, 그때는 와게 이래 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맞아 죽으니까. 예. 우리 자식도 학생이다. 다인혁 자식은 다 학생이거든 그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맞아 죽었다 하니까 어떤 뭐고 와게 이래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어떤 누가 먼저 때렸냐 그래요. 누가 먼저 뺨을 쳐서 어떤 거섰냐 할 겁니다.
4월 3일 새벽 한라산과 주위 각 오름들에 일제히 봉화가 오르면서 무장한 500명과 비무장한 1000여 명이 도내 15개 지서 중 초천, 애월, 한림, 성산, 세화지서 등 11개 지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들은 경찰관 집과 서청 우익 인사들의 집을 찾아 이들을 공격했다. 4월 3일의 봉기가 마치 제주도의 우익들 전체라든가 또는 관공서 전체 또는 도민 일반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적지 않은 그런 오해가 있어 왔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릴 폭력 자체는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폭력이나 하는 겁니다.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자위적인 폭력일 경우에도 그러냐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그네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을 갖다가로부터 뭐 자유투쟁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결국 독립투쟁과 뭐 자위투쟁 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합한 것이 이거 그냥 서산부성 투쟁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발발 초기 제주 구연대장을 지낸 김익렬 장군은 미 군정의 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선무 후 토벌원 측을 고소했다. 48년 4월 28일 무장대 지역인 구옥초등학교에서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의 회담이 진행되었고 72시간 내 전투 중지, 점차적 무장 해제,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변 보장 등의 3가지 조건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다음 날부터 협상 내용이 평화적으로 진전되어 갔다. 그러나 사흘 만인 5월 1일 협상 진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한다. 제주 읍내에서 2km가량 떨어진 오라리 연미마을에 경찰의 지시를 받은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이 대낮에 들어와 10여 채의 민가를 불태워버린 것이다. 이른바 오라리 방화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있었던 연희 사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시기의 문제도 크거니와 당시에는 폭도의 소행이라 주장하는 경찰 측과 우익 청년단의 소행이라는 김익렬 구연대장 사이에서 방화자 정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촌의 사람들하고는 진짜 아니었어. 연민 경찰에서 오랑 날 죽여버려도 좋죠. 날 거짓말 했다고. 왜 너네 냥으로 지도도네 아래서 붙잡은 허영너냥 죽여버려도 좋아하면서 이건 법에서 붙였다 이 동네. 오라리 방화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사건입니다. 그 첫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군정이 온건 정책을 포기하고 강경 진압 작전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취재반의 조사에 의하면 이 방화 사건은 분명히 우익 청년 단에 의해서 자행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그 사건을 경찰들의 보고에 의한 자료를 인용해서 이것을 폭도들에 의한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대에게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게 되기죠. 이 명령을 받은 구연대 김익렬 연대장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해임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방화 현장에 미군 촬영반이 공중에서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나중에 제주도의 메이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단 영화로 제작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행위가 폭도에 의한 것으로 폭도에 의해서 자행된 것으로 조작 편집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미군정이 4.3에 대해서 왜 그런 입장을 갖게 됐는지, 왜 그런 사건을 조작하게 됐는지 그런 점이 아직도 의심으로 남아있고 이 4.3이 유혈로 가는 그런 중요한 기로가 된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4.3 발발 초기 시도되었던 평화협상이 성공했다면
최소 3만 명이 넘는 주검의 참화만은 막을 수 있었다. 이 4.28 평화협상의 결렬을 또 취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치열한 3월 1일 날 학살 상황에 대한 총파업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탄압 상황에 대한 항쟁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조병옥 씨의 담화문 발표 이후 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우선은 총파업 자체가 북한과의 연계설 속에서 일어났다는 허무맹랑한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게 되고 또 그리고 제주도민이 70~80%가 빨갱이라는 이런 설까지 유포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그 당시 도지사였던 박경훈 씨가 조병옥 경무부장이 이런 여러 가지 발표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오게 되는 유해진 씨는 아주 극우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극우파들이 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으로 감찰청장으로 오게 되고 이런 극우 성향의 인물들을 대거 도지사에서부터 감찰청에 이르기까지 배치를 하게 되고 이 속에서 아주 극우 청년단체인 서북청년단까지 차차 입도하기 시작합니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습지에서 각종 우익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세력을 키웠다. 그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단체는 서북청년단이었다. 서청과 4.3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다. 서청은 4.3의 진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4.3 발발 이전에 이미 테러 행위 등으로 제주도민의 감정을 자극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될 정도로 제주도와의 악연을 갖고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좋지. 냉중이라 가니까 자기도 용돈 쓰지 못할 쓸 것입니다. 돈 떨어져 가면 몇 번이라도 가가지고 살아온 억지로 맡기면 안 사면은 자 원수로 막거시게 해서 덜 좋아하니까 어쩔 수 사고. 강제로 결혼을 하고 처녀들하고 강제로 그냥 당집 딸 나하고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겁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부부시키는 거야. 결혼하고. 그 서청부대를 서기읍에 좀 떨어진 데 그 주둔했는데 한 20명을 보냈는데 말이야.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병력을 빼서 저기로 옮겨야 되는데 추럭을 한 미제 그 GMC 추럭 큰 걸 하나 버렸거든. 볼 때 탈제 추럭 하나 타고 가시니까 가니까 너 전화가 와서 말이야. 추럭 한 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2대 보내달라. 그건 무슨 소리냐 말이야. 너희들이 갈 때 한 대 타고 가서 올 때도 한 대 타고 오면 되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전부 새끼 졌습니다 이거야. 전부 색색 생겼다 이거야 마누라가. 그래서 그런 그것도 일종의 비극이지만 그 도리가 있어. 그 당시에 뭐 도리가 없는 거라. 막 아파가지고 기차도 또 아프고 또 기차도 이발 발견이었어요. 내가 원래 뭐 병도 안 든 사람인데 그 서북 청년 놈 새끼들 보라 이건 그냥 사람 하나 중에 아무도 아니야. 기자 장작으로 들리가 아이고 혼자만 때려도 하니 기자 막 때리는 거라. 죽건 죽으래. 근데 서북 청년 사람 많이 죽였죠. 과연 서북청년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승만이가 잘못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서울시공관에서 회의를 했어요. 나가는 내 역사가 있는데 12월 12일에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명동 시공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서북청년단 회의만 했어요. 했는데 하고 그 석상에서 말하기를 제주도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사태로 전국이 초비상 사태에 돌입하였다. 설명하시고 국난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상이 철저한 서북청년단원을 각 지역 방공국에
파견한다고 하라고 이승만 지시에 의해서 아주 일을 내려왔던 거예요.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그 만행의 살해는 너무나 잔혹해서 차마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서북청년단이 도대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제주도민들에게 학살극을 자행했느냐? 이것은 결국 미군과 이승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군 스스로의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미군 장교가 서북청년단이 제주도 토벌대에 그 투입되는 것을 그 미군 장교가 권유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미군 스스로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집권 세력의 필요성에 의해 서북청년단은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 47년 11월 2일 정식으로 서청 제주지부가 결성되고 좌익 소탕을 구실로 온갖 테러와 횡포를 일삼음으로써 제주도 민심을 자극했다. 새로운 경찰을 만든다 그러면서 왜 일제 때, 외정 때 그 포악하던 사람들을 다시 경찰로 쓰느냐. 우리 올라간 사람들 전부 군대 출신이지만 만주에서 새로운 경찰을 만든다고 해서 나도 경찰에서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린 안 하겠어 말이야. 나가겠어. 경찰을 그만두고 나가겠어. 그랬더니 조병옥 박사가 뭐라 그러냐 알아?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꽁 잡는 게 매야. 응? 외정 때 경찰관 더군다나 고등계 주임하고 고등계 주임에 우리나라의 고등경찰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들을 독립의사 가진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 그 사람들 막 경찰을 갖다가 간부로 썼단 말이야. 그 항의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조병식 박사가 이 사람아 꽁 잡는 게 매야. 응? 공산당을 잡으려면 우선 도리가 없지 않냐 이거야. 미 군정은 들어서자마자 일제 통치기구의 존속을 포고했다. 그 속에는 경찰기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 수뇌부의 대부분이 친일 경찰 출신으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의 민족 배반의 전력은 미 군정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감춰졌고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들을 애국자로 변모시켰다. 미군정은 이제 일제 통치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특히 구일본군과 구일본 경찰 출신들을 그대로 경찰에 채용해가지고서 소위 남한의 이 통치를 해나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소위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는 이제 물 건너가게 되면서 소위 냉전 체제 하에서 구 친일파들이 이제 다시 지배 세력으로서 이제 한반도에 이제 군림하게 되는 상황이 비극적 상황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도 1945년도 이후에 인민위원회가 뛰고 이제 자생적 자발적인 소위 자치기구들이 이제 생겨납니다만은 미 군정은 그 과거의 일제시대 때에 친일했던 자들을 고스란히 그 통치기구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제주도를 이제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제주도 내부에서도 친일이냐 반일이냐 독립세력이냐 그 친일세력이냐 이런 식의 그 싸움 구도가 형성된 것도 우리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제 때도 경찰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왜 해방되고 우리 이 양으로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경찰이 세느냐 이게. 그게 반감이라. 그래서 반감이라 이게. 우리가 그 조밥도 잘 못 먹을 때는 말이야. 조밥도 잘 못 먹을 때인데 그 순경들 돌아가면서 밥을 집집마다 하루씩 걸떠서 돌아가면서 해다 줬거든. 밥을 해다 주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보리살이나 하고 쌀을 어디 가서 참 빚내도 해야지 아니면 큰일이나 어떨 거예요. 그래서 반찬에서 뭐 계란 반찬이라면 그때 계란 반찬이 참 좋았지. 어떻게 뭐 요즘 뭐 고급이지. 그런 거나 해서 잘 해 가져가면 어떤 그 나순경이 앉아서 이것도 사람 먹는 거냐고 하면서 아마도 좁쌀이 들었던가 모르지.
그 파견소 마당들이 왜 던집을 때요? 쳐버릴 때요? 제주도 노인들은 지금 나 나이 조금 밑에광 내 나이 이상 된 분들은 경찰은 지금도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덮어놓고 노인도 심원왕이네 아들 내느라고 두드려 패지 말이여. 이렇게 탄압을 받아놨으니까 그럴 건 사실 아니야. 나도 꿈에 식구면 말이야 경찰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꿈만 깨진다. 솔직한 얘기야. 응원경찰의 발포로 일어난 3.1 사건 직후인 3월 15일 응원경찰 420명이 또다시 육지에서 제주로 증파되고 4월 말에는 철도경찰대 출신 245명이 추가 증파되어 제주의 경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급기야 48년 3월 제주에는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예, 고문치사만 안 돼도 이 서섬이라는 건 잘 안 일어났을 줄 모릅니다. 그것이. 왜냐면 뭐냐면 학생들을 막 때려서 죽여요. 때려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반 민들도 그 자식 죽은 부모들이 울고 대고 이렇게 가니까 다 불황민들이 다 그대로 알 거 아닙니까? 쫙 소문 나풀죠 그냥. 어느 불황에서 학생이 같으면 경찰 앞에 맞아 죽었다. 제주도 콜레라의 창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겹쳐진 미군정 당국의 미국 정책 실패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미군정은 처음에는 일제하에 그 미국 통계 조치를 철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년 10월 5일에 미국 자유시장령을 공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막 이 곡물 부족과 고가 폭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군정은 그 직후에 미국 통제 조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46년 1월 25일에 미국 자유시장령을 공포를 합니다. 이것에 의한 이 강제 공출이 농민들이 큰 반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일제시대 때는 그 하지 않았던 그 보리까지도 강제 공출한 것이 농민의 반발을 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출 가격이 이 시장 가격이나 생산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출에 불응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막 양목을 뺏어가고 또 형사처벌하는 이런 가혹한 조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정 시대에 45년부터 88년 12월 달까지 미군정 정보 보고서에 그 나와 있는 농업관계 소외가 104건이 되는데 그중에 100건이 이 양목 공출 반대 투쟁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해방정국 속에서 대중의 지지를 굳건히 받았던 조직이 있다면 건준과 각지방인민위원회였다. 특히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정책상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강력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것은 미 군정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제주도 인민회가 갖고 있었던 매우 특징적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육지의 여러 인민위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 격렬해지고 대부분 좌파에게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데 반해서 제주도 인민회는 좌파, 우파 또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세력도 예를 들면 우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했으면 보수적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좌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했으면 급진적으로 나아갔을 텐데 인민위원회 자체가 이들의 연합, 균형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지지나 지향으로부터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회 자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내적인 공동체 또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독립성, 자율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이런 강력성, 도민들로부터의 지지가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시위에서의 발포 사건인데 아니 승정은 발포를 해버렸다 이게. 발포를 했어. 발포를 하니까 부상이 되는지 말았는지 전해져 지내냐 그러고 이제 부닥쳐서 자빠졌는지 뭐라도 여튼간에 자빠진 사람은 있어. 했단 말이야. 그걸 봤다. 나는 또 그때 그쪽 현장을 당하니까 어떻게 느끼는 거니까 뭐야 발포 안 했으니 거지만 발포했으니까 정신이 척각된다 이게야. 두 사람은
나온까지 그때 두 사람은 앞섰으니까 이 고비를 빨리 걸어 돌아버리니까 사격권이 벗어져보고 나는 말자가 되다 먼저 사시가 말자가 되니까 사격권에 들어서 이제 뒤로 여기서 총 먹구만. 바로 지금 여기서, 흔적이 여기, 있으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그때 한방을 여기서 정말 여기 나왔다. 여기 나요. 아 예. 여기. 사람 잠깐만요. 그거 나와 여기가 나와난 나왔어요. 나와난 그물. 저 뒤로 총 담아들어. 그래서 그래서 1947년 3월 1일 당시 제주 북초등학교에는 탐나 개벽 이래 최대 인파라고 불리던 3만 인파가 모여들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3.1 정신 계승 통일 독립 전취였다. 그러나 관덕정 앞에서 이루어진 구경꾼에 대한 경찰의 발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학생 아기를 업은 안악내 도망가는 군중에까지 가해진 총격은 제주도를 총파업 사태로 몰고 갔다. 발포에서 사망이 6명, 부상이 8명이라는 이런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사과는 없이 오히려 그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인민위원회의 간부들을 검거하면서 탄압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속에서 3월 10일부터 제주도청을 비롯한 제주도의 160여 개의 여러 가지 기관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청을 비롯한 관공서, 학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 가면 구멍가게까지도 파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 속에는 경찰서도 포함이 되는데요. 중문 지역의 지서에서는 경찰관들도 파업에 동참을 해서 업무 현장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군정에서는 그 파업에 동참했던 경관들을 파면시키는 이런 조치까지 (1992년 3월) 말 북제주군 중산간지대 자연동굴인 다랑시굴에서 4.3 희생자 시신 11구가 44년 전 처참하게 몰살당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1948년 11월부터 시작된 중산간지대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 중 당시 구연대에 의해 저질러진 이 학살은 굴 속으로 도피한 주민들을 굴 밖에서 연기를 피워 질식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 가운데는 9살 난 어린아이와 여자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음습한 동굴에 내팽개쳐졌던 유해들은 원원들의 한이 채 풀리기도 전에 유원무원의 압력으로 서둘러 화장 처리되었다. 그리고 인력들의 피눈물과 오열을 뒤로한 채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다에 뿌려졌다. (44년) 만에 열렸던 굴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 1948년 제주도, 그리고 1997년 제주도. 이 비극의 시공간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의문점을 던진다. 과연 9살 난 아이와 부녀자까지 포함한 그 처절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둘러 신들을 화장하게 만든 그 현실의 억압장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왜 누가 무엇이 두려워서 굴 입구를 봉쇄해야 했던가? 우리는 이 죽음이 갖는 의미들과 4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제주의 비극과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서북 청년 놈 새끼들 노란 이건 그냥 사람 하나 중에 아무도 아니야. 기자 경찰은 지금도 이렇게 떨어요. 덮어놓고 노인도 심원왕이네 아들 내느라고 두드려 패지 말이여. 정말가 계속 말이지 어찌 갔다가 이 무지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계엄령을 내리냐 말이야.
냉정한 토벌대들 막 잡아가지고 좀 이래 임신된 아이 어머니까지 창으로 다 쑤셨다. 다 죽여버리고 다 그랬어요. 미국 놈들이 그 제주도에서도 미국 놈이 너 하면 뭐 경찰국장도 소용없고 도지사도 소용없는 거야. 그놈이 우이니까. 어떤 시국에 주거증을 저거 뻘갱이가 싫구나. 그 사람이 경 걷지 나이지만 그렇게 해보죠. 저거는 욕에 억울하단 말이죠. 법으로 그때엔 다 그냥 헐뚝으로 몰려본 거 아니? 빨갱이라고 해서. 해방이 되자 제주도는 일대 혼란을 맞이한다. 45년 말 전국을 술렁이게 했던 신탁 통치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치적 문제보다는 제주도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6만 명이 넘는 귀한 인구의 실직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미 군정에 의해 대일 무역이 불법화되면서 생필품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더욱이 복시한 사건과 같이 경찰 군정 관리들이 몰입애들과 결탁하여 밀수품 단속의 미명 아래 귀한민을 상대로 물품을 빼앗는 등 몰이 행각을 일삼음으로써 민심을 자극시켰다. 그리고 주식인 보리농사가 해방 이전 생산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대흉작을 맞이했고 46년 여름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기승을 부렸다.